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4월 12일이고요. 현재 시각은 새벽 3시 반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혹시 저번에 강의를 혹시 들으신 분이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못 들으신 분들도 아마 꽤 많으실 거예요. 왜냐면 저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강의 뭐 찾아서 꼭 들어보시는 분이 있지 않은 이상 아직까지 제가 누구고 그런 거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얘기했듯이 근데 제가 문제 푸는 방법으로 문제를 풀면 이 형법이라든지 경찰 과목 시험 자체가 엄청 쉬워져요. 근데 여러분들이 듣고도 그거 실천하지 않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10명이 들었다 치면 그 10명 중에 1명은 실천을 했을 거고요. 그 다음에 9명은 내가 꼭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나는 저 사람 말보다 내가 하는 게 더 편한데 해서 자기 방법을 고수하는 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얘기하지만 고집하고 아집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제 주변에 제가 공부하면서 저도 수험 기간이 뭐 길면 길고 짧다면 짧은데 저도 4년을 했어요. 4년. 4년을 공부했습니다. 그러니까 4년 동안 솔직히 말하면 허송세월 보낸 시간들이 꽤 있어요. 그렇죠? 한 1, 2년 정도는 거의 제가 봤을 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남들 하는 거 다 따라하고 그냥 그렇게 지내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명하신 뭐 강사분들 처음 공부할 때 자, 강사 선택을 해야 되죠. 강사 선택. 강사 어떤 사람이 좋은지 우린 모르잖아요. 사실 공부할 때. 그러면 강사 선택이 제일 중요한데 누구냐고 우리가 인터넷 들어가 보면 인터넷 안에 다 자기가 1등이라고 써놓으니까 어떤 강사를 선택해야 될지 일단 그 문제점이 하나 생겨요. 그죠? 두 번째. 자, 문제. 우리가 문제집을 사게 돼요. 문제집. 문제집 선택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면요. 이 공부를 함에 있어서 기본 강의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 혼자 가질 수 있는 공부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이. 왜냐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 그래도 그죠? 강사가 아무리 열심히 가르쳐 준다 하더라도 공부는 결국 누가 하는 거예요? 수험생이 하는 겁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공부하면서 제가 6번을 연달 합격을 하면서 시험 거의 앞두고 나서는 저는 강의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자, 시험 2달 전엔 반드시 뭘 해야 돼? 나 혼자 공부를 해야 돼요. 나 혼자 정리를 해야 되고 나 혼자 내 책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자, 시험 거의 마지막까지 막 특강 쫓아다니고 그러신 분들 진짜 많아요. 대부분 이런 사람들이 시험에서 떨어져요. 왜냐면 사실 시험장 들어가서는 시험지와 나와 둘밖에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문제집을 많이 본 사람은 그만큼 많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문제에 대해서 좀 더 빠르게 파악이 됩니다. 근데 강의를 듣는 시험이 아니잖아요. 그죠? 듣기 시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푸는 시험이기 때문에 항상 무슨 시간을 가져야 되는 자기 시간을 가져야 돼요. 요 두 가지만 선택이 잘 되면 나머지는 무슨 싸움이야 이제? 시간과의 싸움이에요. 사실은 시간과의 싸움. 자, 어떤 사람은 머리가 좋아서 정말 6개월 만에 하는 사람이 있고 저는 제가 공부할 때 6개월 만에 합격했다 이런 사람들 안 믿었어요. 사실. 근데 가능합니다. 제가 가르쳤던 사람이 6개월 만에 합격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 공부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 옆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다른 거 불필요한 걸 다 제끼고 그것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거 선택하는 데만 해도 시간이 꽤 걸린다는 얘기예요. 1년이 걸려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하면 4년 만에 겨우 한 번 붙을까 말까 합니다. 솔직히. 그런 사람도 많잖아요. 그죠? 그럼 저는 이거 언제 깨우쳤냐면 딱 1년 한 6개월 정도 됐을 때 깨우쳐졌어요. 이거를 강사가 저를 깨우쳐 준 게 아니라 제 친구가 저를 깨우쳐 줬어요. 그러니까 제 친구가 저한테 공부 이렇게 하는 거 아니다. 문제집을 저한테 빌려줬는데 그 문제집을 보고 나서 뭔가 머릿속에 팍 떠오르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시험에 바로 합격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부터는 시험이 떨어진 일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가르치는 이유가 지금 제 강의를 들으시면서 과연 제가 진짜 하는 말이 진실인지 거짓말인지는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방법을 그대로 따라 해보시라는 거예요. 이건 100%입니다. 이거는 경찰 시험뿐만 아니라 사법고시, 뭐 무슨 고시 아니면 무슨 뭐 자격증 시험 다 포함이 돼요. 이건. 왜냐면 제가 이렇게 해서 지금 자격증을 12개를 소지하고 있어요. 1년 만에 12개 땄습니다. 자격증을. 안 믿기죠, 여러분. 한 달 앞두고 그냥 모르는데 그냥 막 공부하는 거야. 일단 문제집부터 푸는 겁니다. 문제집부터 다 보고 해설 쭉 읽으면서 무조건 돼요, 이건. 그러니까 절대 의심 같은 거 하지 마시고 제가 하라는 대로만 해보세요. 그럼 언젠가는 저한테 분명히 고마움을 갖게 되실 거예요. 저는 그런 전화를 많이 받았고. 자, 오늘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한 번 더 깊게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제가 수업할 파트는 죄형법정주의예요. 죄형법정주의. 그러면 죄형법정주의가 뭔지는 대충은 알고 있어야지 수업에 들어가죠. 그렇죠? 자, 기지개 한번 피고 할까요? 몸이 지금 새벽 3시다 보니까 제가 솔직히 좀 많이 피곤해요. 그리고 앞에서 강의하시는 분이 시간을 너무 오래 잡는 바람에 제가 여기 와서 한 3시간을 대기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지치겠어요. 그렇죠? 그렇다고 운동이라도 하고 싶은데 운동할 수 있는 공간도 없고 쓸데없는 소리 말고 일단 죄형법정주의를 한번 공부해 볼게요. 죄형법정주의.
오늘부터는 제가 필기를 좀 예쁘게 하기로 다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좋게 써보려고 그래요. 죄형법정주의 파트가 형법에서만큼은 가장 어려운 파트라고 분명히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면요, 제가 시험 제 예전 어떤 경험칙을 바탕으로 여러분들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우리가 형법을 공부합니다. 형법을 공부하면서 처음에 뭘 공부하죠? 총론을 배워요. 총론. 근데 총론에서 가장 마주하는 파트가 뭐야? 죄형법정주의입니다. 여기서부터 탁 막혀요. 일단 그 다음에 쭉 공부해서 우리가 나중에 뭘 배우죠? 수업 시간에 강론까지 배웁니다. 이렇게까지 배우는데 어느 학원은 2달 과정이 있고요. 그죠? 어느 학원은 뭐 6개월 과정도 있고 여러 가지 과정은 있어요. 이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만큼 제대로 알고 넘어가느냐가 중요한 거야, 사실은. 근데 죄형법정주의는 처음에 공부하는 사람이 이걸 다 알고 넘어가겠다. 절대 안 됩니다, 이거. 왜냐면 제가 처음 합격하는 09년, 제가 09년도에 시험을 처음 합격했는데 09년도에도 이때 합격할 때도 시험장 가기 전에 뭘 봤냐? 죄형법정주의를 보고 갔어요. 왜? 이게 아직도 많이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난 죄형법정주의를 잘해라고 말할 수 있다면 형법을 분명히 잘하시는 겁니다. 제 말 이해되죠? 그리고 죄형법정주의 중요성을 제가 왜 얘기하냐면 우리 시험 문제 보면요. 1번부터 2번 쭉 해서 시험 문제가 나가죠. 그렇죠? 그럼 1번 문제로 가장 출제가 많이 되는 게 뭐야? 이 죄형법정주의 파트예요. 형법의 의, 기능, 성격 이런 건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99.9% 안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사실은. 근데 문제집에서는 풀죠. 왜? 풀어야 되냐면 혹시 나올지 모를 0.001%를 위해서 푸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1번이 뭐야? 죄형법정주의입니다. 근데 1번부터 딱 틀렸어. 죄형법정주의. 그런 순간 시험 망칠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는 거예요. 이건 제 경험칙입니다. 그죠? 제 얘기를 들으면서 공감하시는 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냐면 죄형법정주의에서도 잘 모르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면 시험장에서 분명히 시험을 망치게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항상 뭘 잡고 넘어가야 된다? 죄형법정주의를 잡고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죄형법정주의를 제가 오늘 쫙 한번 훑어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고 뭐가 중요한 죄형법정주의 그러면 여러분 뭐가 생각나요? 첫 번째로 우리는 첫 번째로 법률주의를 기억해야 돼요. 법률주의. 그럼 법률주의라는 게 뭐예요? 법에 정해져 있다는 거지. 우리는 지금 뭘 배워요? 형법을 배웁니다. 형법. 그럼 여기서 말하는 형법은 뭘 얘기하는 거야?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말하는 겁니다. 적지 마세요. 이거 필기하는 시간 아닙니다. 저는 수업할 때 필기하지 말라 그래요. 왜? 책에 다 있어요. 웬만한 책에는 다. 이걸 뭐하러 적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고 있는 건 다 어디에 있어? 문제집이나 기본서에 다 있어요. 굳이 적을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형법이 뭐다? 형식적 의미의 형법이다. 이거는 국회에서 정한 형법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 다음 뭘 얘기한다? 성문법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문법에 반대되는 말이 뭐예요? 불문법이라 그래요. 우리가. 불문법. 그러니까 성문법이라는 건 자, 우리가 성문이란 말은 우리가 이렇게 글로 적어 놓은 법을 말하는 겁니다. 그죠? 국회를 통과해야 돼요. 그럼 불문법은 우리가 뭐야? 불문법? 우리가 어떤 규칙으로 정해놓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우리 예를 들면 관습법 같은 거 관습. 관습이라는 건 우리가 성문처럼 이렇게 규정을 해놓나요? 그러지 않잖아. 그 동네에서만 쓰이는, 그 지역에서만 쓰이는 걸 뭐라고? 우리가 관습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불문법을 말하는 게 아니라 뭐다? 우린 성문법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죄형법정에서 관련해서 첫 번째가 법률주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야? 소급표 금지 원칙이에요. 소급표. 이게 어렵죠, 이게. 이게 시험에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럼 소급표 금지라는 게 뭡니까? 이 소급표라는 말을 모르는 순간부터 여긴 분명히 막힐 수밖에 없어요. 소급표는 뭐냐? 자, 그냥 편하게 생각하세요. 자, 거꾸로 가서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는 처벌하기 위해선 범죄 행위할 때 뭐가 있어야 돼요? 범죄 행위할 때. 그때 법률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거를 범죄 행위할 때는 법률이 없던 행위를 재판 시에 재판할 때 법을 만들어서 과연 처벌할 수 있냐? 처벌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이거는 지금 제가 여기서 기본서에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거는 기본 수업 시간에 하는 거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줄여서 얘기할 때는 사후 입법 금지 이렇게 얘기해요. 사후 입법 금지. 그러면 이 글을 잘 생각해 봐요. 사후 입법 금지. 사후에 법을 만들어 처벌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게 뭐야? 소급표 금지입니다. 그럼 예를 하나만 딱 들어볼게요. 자, 2006년에 06년 1월에 제가 죄를 범했어요. A라는 죄를 범했어. 이해됩니까? 근데 이게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해돼요? 그리고 자, 10월 1일 날 재판이 열렸습니다. 근데 재판을 딱 하려고 보니까 법전에 써 있어야 되는데 이 죄명이 있어 없어? 없잖아. 그죠? 그리고 나서 없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 갖고 거꾸로 가서 이때 행위할 때는 이 범죄가 됐었나요? 범죄가 안 됐었잖아. 근데 재판 시에 법을 만들어서 이렇게 거꾸로 그 전에 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느냐? 처벌할 수 없다는 겁니다. 소급표 거꾸로 가는 효력을 금지한다.
다른 말로 사후 입법을 금지한다 이런 말이에요.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상당히 내용이 좀 어려워요 사실은. 그러니까 소급표를 항상 생각할 때 뭐 거꾸로 가서 처벌할 수는 없다. 즉 행위 시에 범죄가 되지 않던 행위를 재판 시에 법률을 만들어서 행위 시로 돌아가서 처벌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일단 요거 두 개 먼저 하고 문제를 좀 보도록 할게요. 좀 문제를 봐야 되니까 우리가 시간이 이게 한정이 돼 있어요. 그렇죠? 왜냐면 이 저희가 하는 지금 강의가 정식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뭐 1시간씩 2시간씩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딱 정해진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시간 내에 풀어야 되다 보니까 제가 쓸데없는 소리 뭐 잡소리 지금 안 하고 문제로 바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문제 한번 봅시다. 여기 쭉 보시면 한번 눈으로 보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시험을 치는 게 아니라 지금 뭐야? 연습을 한다고 생각하라 그랬죠? 제가 항상. 자, 죄형법정제에 관한 설명 중 자, 옳고 틀림을 OX로 답하시오. 이건 무슨 문제야? 엄연히 얘기하면 박스 문제랑 같은 거예요. 사실은. OX 쳐서 모두 몇 개인지 골라내라 이런 얘기니까. 이해되죠? 그러면 일단 나도 몰라. 일단 같이 보는 겁니다. 자, 1번 볼게요.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명령은 보안 처분적 성격을 넘어 형벌적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자, 일단 여기서 냄새가 나요. 틀렸습니다. 일단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되냐면 자,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생각을 해야 돼요. 위치 추적 전자장치가 뭐예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얘기할 때 그냥 전자발찌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우리가 네이버 같은 데 검색해 보면 이거 얘기하면 전자발찌 얘기하는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에 대해서 앞으로 범죄하지 않도록 그 사람을 좀 감시해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그 전자발찌 채우는 제도 있지? 그런 걸 위치 추적 어디 있는지 찾는 거야. 그래서 전자장치라고 말한다. 이해 법률은 자, 보안 처분적 성격을 넘어서 형벌적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형벌적 성격 아닙니다. 자, 보안 처분적 성격이에요. 그럼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걸 다 설명하기가 되게 난해한데 할게요. 일단은 형벌은 뭐예요? 형벌. 형벌은 뭐냐면 우리가 과거에 행했던 범죄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처벌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위치 추적 전자장치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안 처분적 성격이라고 말해요. 보안 처분적 성격이라는 건 뭐냐면 자, 장래에 다시 그 범죄를 하지 않도록 우리가 장래에 범죄 예방을 하자는 걸 우리가 보안 처분이라고 말해요. 그러면 위치 추적 전자장치는 보안 처분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지 다시 범죄하지 않도록 하는 거지 이 과거에 대한 어떤 형벌적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돼요? 그러니까 틀린 지문이 어디야? 형벌적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여기서 형벌적 성격이라는 말이 나오면 안 된다는 거야. 이해되죠? 그 다음에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부착 명령 기간을 연장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한다. 일단 틀렸네요. 반하지 않는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건 중요한 얘기예요. 중요한 얘기야. 자, 우리가 보안 처분적 성격을 가지는 위치 추적 전자장치는요. 그죠? 이거는 소급표 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급표 금지라는 건 뭐야? 자, 아까 얘기했었잖아. 처음에. 우리가 행위시 때는 범죄가 되지 않았어. 그죠? 근데 재판시에 법을 만들어서 행위시 이전으로 돌아가서 그죠? 이걸 처벌하는 거야. 이거는 우리가 형벌에 대해서는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다만 우리 보안 처분 같은 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언제든지 재판시에 만들어서 부과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행위시 때에는 정해져 있지 않았지만 전자장치가 행위시 때는 규정이 없었지만 우리가 재판시에 만들어서 이 사람을 다음번에 범죄를 하지 않도록 그렇게 보안 처분적 성격을 갖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생각을 해봐. 왜 그럴까? 형벌은 이미 행한 걸 우리가 처벌하는 거잖아. 근데 이거는 처벌 목적이 아닌 겁니다. 범죄 예방 목적이야 사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보안 처분의 성격을 갖는 위치 추적 전자장치는 소급표 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소급해서도 만들어낼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키워드를 잘 봅시다. 우리 지금 문제가 뭘 얘기하고 있어? 위치 추적 전자장치. 그죠? 그럼 두 번째. 무슨 성격이야? 보안 처분적 성격이다. 그 다음에 형벌 성격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급표 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죄형법정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죄형법정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소급표 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말과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이 문제는 죄형법정주의 안에서도 뭘 물어본 거야? 소급표 금지의 원칙을 물어본 거예요. 사실은. 이해돼요? 어려운 문제죠.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죄형법정주의가 쉽다 어렵다. 어려운 겁니다. 죄형법정주의를 다 이해했다면 형법을 거진 다 이해할 수 있다는 능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100명의 학생들에게 물어봅니다. 이 내용을 막 물어봐요.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한두 명밖에 없습니다. 거의 다 몰라. 그냥 외우는 거야. 위치추적 전자장치.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반하지 않는다. 그냥 이렇게 외우는 거야. 자, 이해력이 난 딸려요. 난 암기가 더 좋아요 하는 사람 이렇게 외워도 돼요.
자, 위치적 전쟁치 나왔어. 반한다, 반하지 않는다. 반하지 않는. 내용은 몰라 일단. 반하지 않는다. 외워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일반적인 상식을 갖고 있는 수준의 사람이라면 제가 말한 대로 이해해가면서 풀어야 문제집에서 시험장 가서 잘 풀 수 있다는 거야. 시험장에서 만약에 보완 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이 아니라 형벌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써 그럼 마저 틀려. 바로 틀리지. 보완 처분적 성격을 갖고 있는 거지 형벌적 성격을 갖고 있는 게 아니니까. 요 지문 하나에서도 여러 가지를 꼬아서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공부는 하나하나씩 정확하게 이해가면서 푸는 게 가장 좋아요, 사실은. 이해되죠? 자, 2번. 헌법재판소가 법률 조항에 대하여 헌법 불합치 결정을 선고하면서 개정 시한을 정하여 입법 개선을 촉구하였는데도 위 시한까지 법률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위 법률 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므로 이를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 사건에 대해서는 면소 판결을 선고해야 된다. 개소리하고 잡아했어. 개소리하고. 개소리가 뭐야? 그죠? 개소리. 왜? 면소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그럼 뭐야? 여러분들 공부된 사람들은 이 동영상을 보는 순간 답을 낼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이건 뭐야? 무죄 사유가 되는 겁니다. 무죄 사유. 자, 우리가 최근에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최근에 우리가 간통죄가 없어졌죠, 그죠? 간통죄가 무슨 판결 받았어? 위헌 판결 받았어요. 위헌. 위헌이라는 건 뭐야? 헌법에 위배된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되죠? 무슨 말이지? 헌법에 위배된다는 말은 이제 우리나라의 역사상에서 이제 영원히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왜? 안 맞기 때문에 현재의 정사와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위헌 결정을 받으면 간통죄로 기소된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는 무슨 판결을 해야 돼? 무죄 판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죄 판결. 왜? 이제는 법률에 있는 죄명이 된 거 아니야? 아니잖아. 이제는 법이 없는 죄명이에요.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혐의가 없잖아. 혐의가 아예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무슨 판결? 무죄 판결하라는 거예요. 근데 2번 같은 경우는 이해력이 조금 필요해요, 사실은. 자, 뭐냐면 이 헌법 불합치 결정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 또 있을 수 있어요. 들어봤다 손. 자, 아무도 없죠. 저 혼자 하니까. 저 혼자니까 아무도 없어요. 저 혼자는 왜냐면 까불어야 돼. 지금 제가 졸리기 때문에 임팩트 있게 하려면 뭔가 질문을 던져야 될 것 같아서 헌법 불합치 결정이랑 위헌 결정은 엄연히 다른 겁니다. 비슷하게 느끼는 사람들도 있어. 근데 엄연히 다른 얘기야. 자, 얘기 한번 들어봅시다. 헌법 불합치 결정은요. 헌법에 불합치 맞지 않는다야. 그지? 그 다음 위헌은 뭐야? 헌법에 위배된다야. 그럼 어떤 게 억양이 더 세요? 이게 더 셉니다. 위배되는 게 더 나쁜 거예요. 위반된다. 이게 더 세지? 그러니까 위헌 결정 받으면 바로 뭐야? 무죄야. 근데 헌법 불합치 결정은 바로 무죄가 아닙니다. 자, 뒤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자, 이렇게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오면 헌법재판소가 언제까지 그 법률 조항을 바꿔라 아니면 없애라 라고 어떤 시한을 줘요. 기간을 정해준다는 거야. 바로 위배된다는 게 아니라 그 시간을 주고 그 시간 안에 개정을 하라는 겁니다. 근데 그 시간이 지났음에도 개정하지 않으면 그때는 무슨 효력이 똑같이 생겨? 위헌과 똑같은 효력이 생겨요. 그래서 무슨 판결해야 된다? 무죄 판결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될 건 2번에서는 면소 판결이 아니라 뭐다? 무죄다, 무죄. 그리고 헌법 불합치 결정과 위헌 판결은 다른 말이다. 헌법 불합치 결정은 반드시 뭘 줘야 된다? 개정 시한을 줘야 된다. 위헌 결정은 받는 순간 바로 위헌입니다. 이해되죠? 바로 무죄야. 자, 3번 봅시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인하여 아까 말한 거 나왔네요. 그죠? 위헌 결정. 위헌 결정과 헌법 불합치 결정 다르다는 거 이제 여러분 알죠? 그래서 위헌 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해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않은 때에 해당함을. 범죄 아니지? 왜? 위헌 결정 받는 순간 그 범죄는 없어집니다. 따라서 당해 공소사실에 대해 법원은 뭘 해야 된다? 무죄를 선고해야 된다. 그럼 맞아 틀려 이거? 100% 맞지? 그렇잖아. 그러면 1번은 틀렸고요. 2번은 틀렸고요. 3번은 맞아요. 왜 이렇게 냈을까 이 사람이? 이 문제를 왜 이렇게 냈을까요? 그만큼 이 쭉쭉쭉 보니까 여기서 한 얘기 여기 나오고 그죠? 다 일맥상통하는 얘기라는 거야. 너 위헌 결정 아니? 너 헌법 불합치 결정 알아? 너 위치적 전자장치가 이게 보완 처분인 거 아니? 그럼 너 이거 소급표 금지원 적용 안 되는 거 아니? 이런 거 물어보고 있는 거야 지금.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따라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는 어떤 내용을 정확하게 상세하게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다음 여기서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어. 자, 우리가 위헌 결정을 받으면 자, 여기 보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여기 소급 동그라미 효력이 소급표야. 무슨 말이냐면 자, 지금까지 간통죄로 처벌된 사람들이 수명 있겠지? 여러 명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어느 순간에 우리가 자, 간통죄에 대해서 뭐가 나왔어?
위헌, 간통, 위헌 딱 그렇게 얘기했잖아. 그지? 그럼 소급해서 간다는 건 아까 뭐라고 했어? 거꾸로 간다 그랬지? 그럼 지금까지 받았던 여기 재판에 기소되어 있는 간통죄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 여러 사람이 기소돼 있어. 다 뭐야? 싹 다. 싹 다 무죄야. 뒤로 가서. 근데 우리나라는 이번에 간통죄 이게 위헌 선고 났을 때 정해놨어요. 뭐 2009년을 기준으로 그 전 사람은 적용되지 않고 2009년 이후로 간통을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뭐다? 무죄라고 판결을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 옥소리 씨가 우리가 뭐 재심을 청구했어요. 재심 왜 청구하는 거야? 형수법 배우죠? 또 형수법까지 얘기하네. 그죠? 명예회복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옥소리 씨는 유명한 연예인이잖아요. 그죠? 그럼 자기가 지금 간통죄로 처벌됐다는 거 온 국민이 다 알아 몰라? 다 알아. 근데 간통죄가 이제 뭐가 나왔어? 위헌 결정이 나왔어. 그리고 자기가 어떤 그 기간 안에 들어오네? 그러니까 뭘 청구했다? 재심을 청구한 거예요. 이해되죠? 여러분들 법률은 똑바로 공부하셔야 돼요. 대충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4번. 자, 판례가 이거 하는 바람에 여기 이렇게 돼버렸죠? 이거. 지우고 해야 돼 좀. 자, 4번. 판례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에 그 변경된 판례를 소급 적용할 수 없다. 틀렸어요 이거. 자, 없다가 아니라 있다입니다. 있다. 자, 우리가 소급표 금지의 원칙은 뭐에 대해서만 제가 적용된다 그랬어요? 형벌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 아까 보완처분 적용돼 안 돼. 원칙적으로 적용 안 됩니다. 아까 뭐 나왔어? 그 위에 전자발찌 나왔잖아. 전자발찌. 이거 적용됐어 안 됐어? 안 됐지? 근데 얘는 뭐냐면 판례 변경이에요. 판례 변경. 자, 판례 변경 어디냐면 자, 판례가 변경된 경우에 판례 변경. 판례가 변경된 건 이건 지금 자, 우리가 처벌 조항이 바뀐 거야? 그런 거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판례 변경은 소급표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급표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건 판례를 변경해서 다르게 처벌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 7월 1일 날 판례가 자, A에 대해서는 뭐 B로 처벌한 이런 식으로 처벌돼 있었어. 근데 이걸 판례가 나중에 보니까 이 판례가 잘못된 거야. 이해돼요? 그래서 바꿔 판례를. 제가 7월 9일 날 자, A는 C로 처벌해야 돼. 이렇게 처벌해야 돼. 바꿔요. 판례를 바꾸는 거야. 판례를 바꾸는 건 우리가 사실을 바꾸는 거지 법률을 바꾸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해돼요? 소급표 금지 원칙을 적용시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되게 쉬운 얘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판례 변경 나오면 소급표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재판 시에 판례 변경을 통해서 처벌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죠? 중요한 내용인데 매번 나오는 거니까 4번 같은 경우는 되게 쉬운 지문이야. 쉬운 지문. 그래서 판례 변경 소급표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3번 이거 위헌 결정이었지? 무슨 죄? 무죄. 효력은 뭐야? 소급표야. 3번 헌법 불합치 결정 개정 시한 주지? 그때까지 안 바꾸면 무죄. 근데 얘 뭐라 그랬어? 면소. 틀렸지? 그 다음에 1번 위치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뭐야? 보완 처분입니다. 형벌이 아니야. 형벌적 성격 갖고 있는 거 아닙니다. 따라서 소급표 금지 원칙 적용되지 않는다. 그죠? 그러니까 재판 시에 이렇게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재형법정주의에 반하지 않는다. 이게 논점이에요, 사실은. 자, 일단 한 문제밖에 안 풀었죠? 이거 한 번 하고 저희가 하나를 더 할 거예요. 근데 죄형법정주의가 사실 되게 어려운 파트입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가 처음 공부하고 시험 붙을 때도 이게 어려워서 시험장 가기 전에 계속 보고 갔어요. 계속 보고 가. 근데 그때는 이해도 잘 안 됐어. 그냥 외우는 거야. 그냥 막 외우는 거야. 일단 빨리 외우는 거야. 위치추적 전자장치 그냥 외우는 거야. 막 외워놓고 그날 본 건 당일날 시험장에서 나오면 눈에 익어요. 그냥. 그러니까 요거는 오늘 익혀서 내일 무조건 풀겠다 이런 걸로 보는 거예요. 사실은. 침체가 그죠? 너무 정열적이다 보니까. 그래서 보는 거예요. 사실은. 죄형법정주의를 잘 알고 넘어간 사람은 여러분들은 걱정할 게 없습니다. 형법은. 제가 앞에 형법 저는 항상 앞에 강의할 때 보면 저 여기 써 있어요. 제가. 자, 90점은 안 돼. 90점은 안 돼. 개나 소나 다 많은 점수잖아 이거. 몇 점을 돼야 돼? 100점. 100점은 꿈의 점수입니까? 여러분들 살아오면서 100점 맞아본 기억이 없다. 그럼 꿈의 점수일 수도 있어. 저한테도 100점은 꿈의 점수였으니까 사실은. 근데 어느 순간에 이 100점이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시험 시간이 몇 분이야? 시험 시간이 100분이지? 그럼 100분이면 우리 몇 문제 풀어? 100문제 풀어. 100문제. 그러면 1분에 몇 문제 풀어야 돼? 한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근데 저처럼 공부하잖아요? 10초에 한 문제 풀어요. 10초에 한 문제. 그럼 형법을 몇 분 만에 풀 수 있어? 형법을 10초에 한 문제니까 20문제 생각해봐. 20문제.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지? 금방 풀어요. 한 5분이면 끝납니다. 5분이면 쭉 보는 순간
벌써 난 알아. 왜? 이 시험을 난 합격하겠다는 거 알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현혹되었던, 현혹이라고 표현하진 않을게요. 어떠한 강사가 중요하고 어떠한 책이 중요한지는 제가 여기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저작권 그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문제 푸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뭐 잡상인이 아니잖아요. 제가 문제를 팔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물어보시려면 저희 카페가 있습니다. 카페. 제가 처음에 강조했을 거예요. 그죠? 부트캠프 교육연구소. 여기에 들어오셔가지고 질문방에다가 남겨주시면 어떤 문제집이 좋아요, 쌤? 아니면 어떤 선생님이 좋아요, 쌤? 쌤은 내가 제일 좋지. 그러니까 그런 건 물어보지 말고 뭐 물어봐라. 교재 물어보면 제가 가르쳐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한 분을 뽑아가지고 그 교재를 제가 직접 정리. 사실 제가 이렇게 써서 그렇지 글씨 엄청 잘 써요. 저는 정리의 천재예요. 정리의 신입니다. 이거를 제가 직접 정리해서 한 분을 드릴 거예요. 보는 순간 무조건 합격합니다. 떨어질 수가 없어요. 왜? 반복 숙달 깔끔한 정리 환장하는 거거든. 진짜 그때는 뻑 가는 겁니다. 그걸 저는 여러분들 전달하고 싶어요. 제가 다 해줄 수는 없잖아. 1000명을 제가 다 해주면 어떻게 팔 아파서 어떻게 살아요, 그죠? 전 일도 못 하잖아.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을 고스란히 전수하는 게 저는 목적이에요. 사실은 강의의 내용도 중요한데 어차피 강의를 듣고 나면 여러분들은 시험장 가기 전에 무슨 공부를 해? 자기 혼자만의 공부를 해야 돼요. 그걸 잡아주기 위한 게 강사의 몫이라는 겁니다.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이번 주에 제가 사실 제가 좋아하는 헌법 교수님이 계세요. 대학교. 그래서 성균관대에 잠깐 갔다 왔었는데 성대에서 그분 교수님의 어떤 강의를 좀 듣고 왔어요. 그러니까 세미나 비슷한 건데 듣고 왔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교수랑 강사는 완전히 다른 직업이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교수는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엄청 길게 얘기합니다. 조용히 나중에. 사실 우리 강사들은 뭘 해야 되냐면 빨리빨리 합격시키는 게 가장 중요한 목적이에요. 사실은. 그러면 정확하게 이해시켜주고 문제 푸는 방법 이런 거 가르쳐줘야 돼? 안 가르쳐줘야 돼? 가르쳐줘야 돼요. 대학교는 주관식으로 서술형으로 문제를 풀잖아요. 우리 시험에 서술형 있습니까? 없어요. 어떻게 하는 거야? 객관식 답만 체크하면 되는 거야. 암기를 하든 이해를 하든 그건 자기의 몫인 겁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 얘기했을 때 형법은 암기가 많다, 이해가 많다. 물론 이해가 많지. 근데 암기도 적당히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제가 강조했던 이 부분들 놓치지 마시고 정리하는 연습 딱 한 번만 해보세요. 진짜. 지금부터 실천하는 사람이 지금은 속도가 좀 더딜 수 있어도 나중에는 합격하는 길은 더 빨라질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 거는 좀 5분 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